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산군은요,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건 바로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 정치. 와. 자, 이 무시무시한 단어처럼요. 연산군은 정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종직을 죽인 방법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관참시. 그죠? 연산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또 한 죽이는. 번 또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쇄골표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쇄골표풍은 무슨 말이냐면 뼈 골자, 바람 풍자.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가지고 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해골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다음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와, 왜 저러냐.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맞아요. 이게 이 도덕과 일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야, 진짜. 자, 이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거듭합니다. 주변 신하들의 입을 틀어 막고요. 국정은 내팽겨쳐 두고요.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연산군이 술과 여자에 빠졌던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입니다. 경복궁. 예. 아시죠? 여기 근정전이고요. 참 이렇게 좋은 궁궐인데. 여기 있어. 여기. 네.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 가봐. 네. 맞아, 경회로. 경회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창덕궁이 유흥 장소가 됐어요. 거의 모든 궁궐이 그렇죠, 예. 공주의 장이 되었네요. 아유. 이 왕의 권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연산군 스스로 이 왕실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 이 연산군의 이 기생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운평이라 이름 붙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가장 노래 잘 부르는 이런 운평들, 춤을 잘 추는 자를 뽑아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운평 중에서
다시 이제 선발전을 거친 것이죠. 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말 네 글자. 그게 바로 흥청망청.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연산군 때문에 나온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들하고 함께 놀다가 이제 나라 말아먹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흥청은요, 이 궁궐에서 연산군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수시로 재물과 노비를 내린 건 물론이고요. 그들의 부모를 한양으로 불러가지고 집과 땅을 줬을 집과 정도입니다. 땅을 주고. 부모님한테도요? 그렇죠. 연산군 10년에 이 운평과 흥청의 수는요, 1000명으로 증원되었고요. 이후에는 10,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기록이 만 명이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어디서 누가 데려온 거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연산군이 만든 새로운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관직이 뭐냐면요. 바로 채홍사. 채용사. 예, 채홍사라는 관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채가 뭐냐면 채집할 때 그 채자예요. 어. 홍이 뭐냐면 붉은 홍자잖아요. 네. 여성을 상징합니다. 여자들을 모으는 관직인가요? 정답. 와, 잠깐만. 자, 연산군은요, 이 신하들을 채홍사로 임명해서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오라고 명했는데, 자, 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이 미녀 뽑는 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그 두 명? 두 명. 임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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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홍과 임승재. 자, 이들 부자는요, 채홍사로 임명돼가지고 각지에서 이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궁궐로 데려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끌고 간 건 물론이고요. 온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아내와 딸, 게다가 양반의 첩까지도 끌고 갑니다. 찍히면 그냥 가야 돼요? 당연하죠. 와. 이 연산군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임승재가 이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재는 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 한 가지를 아쉬워하면서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연산군한테 남긴 유언의 내용. 정답. 조나단. 함경북도에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니,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땡! 정답. 예. 더 많은 미인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을? 정답입니다. 이야. 가까웠는데. 콤비. 오케이. 죽어도 요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전하께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근데 저는 약간 재미로 어떻게 해본 건데 이게 진짜면 대박인데요. 그러니까요. 야, 조선의 성리학 이념까지 뒤엎은 연산군. 정말 이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드디어 마지막 패를 꺼내듭니다. 연산 12년 9월 1일 저녁. 마침내 신하들은요, 연산을 몰아내고 중종을 추대하는 중종반정을 일으킵니다. 미치광이 왕 연산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조선 최초의 반정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자, 이 반정을 주도한 신하들은요, 군사를 끌고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를 끌고 가는데 그
반정을 일으키는 그 신하들과 군대를 도와준 조력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오사와의 장본인. 누구? 유자광? 유자광이 있었습니다. 야, 이 무오사와 때는 그 연산군한테 정말 이거 했던 그 인물 유자광. 유자광이 바로 이 연산군의 몰락에 도움을 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야. 자, 이렇게 간신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하는 연산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하, 옥새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반정이 성공하려면 임금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옥새, 이 옥새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옥새를 확보한 반정 세력은요, 연산군을 패한 뒤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걸린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 안에? 하루도 채 안 됩니다. 야, 이 정말 이 폭군 연산군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 결국 중종 반정을 통해 폐위된 연산군은요, 강화도 아시죠? 네네. 그 강화군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2개월 만인 중종 1년 11월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도봉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셨어요? 저는 아예 몰랐죠. 몰랐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독선적인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연산군. 정말 이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의 폭정은요, 정말 이 반면 교사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산군의 이야기를 이제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박사님 먼저 어떠셨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산군은 예술인이 됐으면 정말 행복하게 어떤 족적을 남겼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연산을 조금 더 있는 대로 비추어주고 수용해 주었더라면 그 연산의 삶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좀 함께 했었고요. 네, 저도 그 왕과 갈등하는 3사 언론의 대립, 이 구도를 통해서 연산군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HTX를 타고 어디로 우리가 떠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날에는 좀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린이날에 관한 좀 특별한 추억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와서 챙김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자체가 언제 생겼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최태원 선생님. 이 어린이날이 생긴 거는요,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놀랍게도요. 올해가 어린이날이 생긴 100주년이 되는 100주년 맞습니다. 어린이 이 어린이라는 말도요. 이때 처음 생겨났고요. 어린이의 인권이라는 개념도 이때 생각된 겁니다. 지금도 한 아동기관에서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좀 되새기자라는 의미에서 캠페인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의 높임말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린이, 뭐 주린이, 헬린이 헬린이 이런 식으로 좀 어린아이를 낮춰서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런 단어들이 좀 미숙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해서 이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캠페인이 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좀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모든 어린이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여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